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로 피난을 온 고려인들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각종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을 늦어지고 있는 GTX 등 교통 인프라에 투입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화성 동탄 1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은 3조 7,2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논바치던 땅을 강제 수용하고 토목공사를 한 뒤 택지를 건설회사 등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화성시에 낸 개발 이익금은 약 790억 원, 전체 개발 이익의 6% 수준입니다. 3조 7천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판교도 지역에 환원한 금액은 6% 수준인 2,300억 원. 화성 향남지구와 안성 아양지구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LH가 해당 지자체에 낸 개발 이익금은 전체 수익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경기도에 내는 돈은 아예 없고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등에 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가 경기 지역의 개발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지역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LH가 도내 공공택지 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 수조 원을 챙기고 있는데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경기도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철도 등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적립하는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주민이 직접 투자해 배당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LH의 개발 이익도 일부 환수해 GTX 등 지역 철도 사업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H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 마련,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에 투자되는 것이 또 GTX를 포함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개발 이익 배분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 이익과 관련해 평택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인 마스터 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창호, 권예솔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용역에 착수한 마스터 플랜에는 정부의 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담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별로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정비 사업의 내용이 담기는데, 국토부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 방침에는
일기 신도시에 적용할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도시 공간을 새로 짜는 재구조화와 광역교통시설이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특례 적용 기준, 선도지구 지정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안양과 군포 등 일기 신도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정비사업 기본 방향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나 용적률과 건폐율, 이주대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오는 2024년 중에 지정한 뒤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도나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우선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곳을 저희가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 즉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 기본 계획 수립은 동시에 진행시켜 4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2년 걸려서 4년 걸린 거를 저희가 기간을 반으로 단축해서 이제 동시에 하면서 저희하고 시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이거를 같이 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거를 24년 중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컨텐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수립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맞춰 내년 2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통된 목소리는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셔서 선도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하실 건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스터 플랜상에서는 재건축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은 조금 현장에서 혼란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정부가 진심으로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호한 정책 탓에 주민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두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사업성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재건축으로 갈 건지 서로 간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없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2년이란 시간을 보다 더 단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4년 그때 마스터 플랜 나오고 그때 뭐 선도지구 하고 그러면 그걸 1년에 10%씩도 못 할 겁니다. 2년에 10%씩 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주민들은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5개 일기 신도시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과의 2차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이 오는 2025년으로 이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과 화성 지역을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 팔탄면 유람 1리. 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지난해부터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유치하면 6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 신청 지역 주민들은 그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신 거고. 하지만 이 마을을 제외한 팔탄면 모든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기피 시설들이 모여 있는데 소각장마저 들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팔탄면 주민들은 발암물질이 나오는 아스콘 공장을 비롯해 대규모 LPG 충전소와 레미콘 공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유소한 지 30년째인데 이 앞에 아스콘 공장도 있고 그 옆에 레미콘 공장도 있고 그 너머에 구장 1, 2, 3리 암 환자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각장이 온다면 말이 안 되죠.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주는 원인은 이런 혐오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비봉면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로 3리 주민들이 소각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과 기업체들의 강력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비봉면과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어 향후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민원이 만약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점수는 낮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입지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이 그 선정을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확정되면 소각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화성시에선 소각장 사용 종료 시까지 600억 원이 넘는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각장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입지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반경 300m 이내 인원을 가지고서는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된다면은 그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팔탄면 주민들을 너무나 이거는 배려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에 광교 신도시와 메탄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영통구 주민들은 소각장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영통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대비해서 이제 영통 같은 경우에서는 시내 한 중심 복판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주변 지역이 고층의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맞게끔 또 알맞은 좋은 장소로 소각장이 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수원시도 영통구 소각시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자기 동네로 소각장이 오는 걸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닌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솔직히 있고요. 구에서 오신 분, 영통구에서는 또 이전을 요구하시는데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영통구 소각시설은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수조차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다는 것. 영통구 주민들은 소각장을 보수한다는 게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보수보다는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거를 갖다 지금 건드려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026년부터 수도권에선 인천 매립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내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장 건설은 수도권 모든 지역의 당면 과제가 돼버렸는데요. 갈등만을 반복한다면 몇 년 후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렇게 도내 각 지역마다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역의 소각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설이 됐는데요.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발의 거세게 막히고만 있습니다. 깊어져만 가는 소각장 갈등 해법은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남시 신장동 일대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우뚝선 전망타워와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엔 또 다른 시설이 숨어 있습니다.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하에 소각장과 하수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피 시설 지하화와 함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있는 것도 잘 못 느꼈고 불편 없이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문제점이 없고 뭐 이거 쓰레기 소각장이다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로 인한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파크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하남시와 비슷한 선례를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우선 현재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되 4년 안에 대체 장소를 찾기로 한 건데 시설 지하화와 함께 충분한 인센티브로 지역 내 혹은 광역 소각장 공모를 하겠다고 수원시는 밝혔습니다. 지하로 넣고 또 상부는 문화, 체육 여러 좋은 시설로 하고 그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놓으면 그리고 공모 사업을 벌리면 오히려 환영받는 시설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전문가들도 쓰레기 소각장이 기피 시설이 아닌 기대 시설로 프레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경과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상업시설을 함께 짓거나 일대 건축물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도심지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관상의 어떤 혐오감도 없을 뿐 아니라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그런 걸로만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도심 내 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심이라고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상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하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각 시군별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소각장 관리 권한이 이양됐는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단위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와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분배 형평성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 내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열어줄 건 열어주고 또 지자체가 충분히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또 법제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설 노후화의 환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소각장 문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기술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보다 큰 차원에서 시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최근 평택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조선 임진왜란기의 장군 원균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고 원균 문화관광벨트도 조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 역사 크리에이터는 원균은 최악의 장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반대적인 관점을 보였는데요. 이 문제가 요즘 평택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시 도일동 마을 뒤편 야산에 위치한 원균 장군 묘와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소설이든 영화든 이순신과 비교되는 원균의 발자취와 업적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투 중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수로 이순신과 갈등은 있었으나 모함하지는 않았다는 전시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원균 장군 묘역과 기념관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며 나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공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원균 장군을 재평가하자는 토론회도 2차례 열었고 현재는 원균 장군 문화관광벨트 시민연대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역적이라든지 겁장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폄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과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하고 원균 장군 묘역이 너무 이제 경치도 좋고. 반면 한 역사 크리에이터는 원균은 최악의 장수라는 내용의 강의를 동영상 서비스에 올리며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원균이 다시는 평택 지역과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평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균 같은 이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평택시가 원균 도시가 되려고 하냐? 평택시에 헌정하는 영상을 찍은과 동시에 오늘 진짜 원균을요. 이 같은 논란 속에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하루에도 수십여 개의 성토의 글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원균 문화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연대에도 그거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그쪽에서 시하고는 연관이 절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선악의 대립구도로 원균 장군이 희생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교적 도덕주의 사관을 잘못 악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루바삐 이순신 장군은 절대 선, 원균은 절대 악, 이런 선악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원균과 이순신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평가와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원균 재평가론을 수용하려면 일단 난중일기 내용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 전제는 이순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거나 아니면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좋은 인재를 나쁜 사람으로 모함하고 흉보는 내용을 자기 일기에 반복적으로 썼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순신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원균 장군이 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칠천량 해전을 두고도 역사 연구가마다 주장은 엇갈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배한 해전이기도 한데 이 해전에서 160척이 침몰하고 만여 명이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장수도 나가서 질 것이 뻔한 전쟁이라 피했고 당시 원균도 맡으려 하지 않다가 권율 장군에게 곤장을 맡고 출전했다가 전사했는데 평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이지 원장군 때문에 대패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한산도 서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다를 헤매다가 별 성과 없이 돌아오는 도중에 습격을 받고 심지어는 밤에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박했다 밤중에 습격을 받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괴멸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균이 제대로 지휘를 했다면 설사 이 전투에서 지거나 혹은 피해를 보더라도 아마 전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균 장군의 재평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다시 불거진 논란 속에 이순신과 원균을 두고 역사적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고려인 또는 까레이스키라고 들어보셨나요? 구한말 연해주의 털을 잡은 우리 민족인데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급한 대로 취업과 관광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고 학교를 보낼 수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평택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에서 온 11살 어린이가 이곳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 아이의 아버지는 앞으로 들어갈 수천만 원의 치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Я не знаю, денег очень много, я не знаю, где их брать. Не знаю, может, там кто-то поможет или кредит возьму. Ну, я не знаю как. Вот так, наверное, будет правильно сказать. 아이가 사고 난 이유 중 하나는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혼자 놀았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입학하려면 우크라이나 서류가 필요한데 전쟁 중이라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평택의 한 키즈 카페에는 이처럼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어린이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이 형편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내준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도 없어 키즈 카페 운영 비용으로 겨우겨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코로나 시국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조금 벌어가지고 아이들 간식비로 나가기 바빠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까지 걸어서 혹은 차를 얻어 타고 어렵게 탈출한 70대 노인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고려인 2세에서 4세로 취업 혹은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했습니다. 당장 벌이가 없다 보니 생활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다고 하면 10평 남짓 원룸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8명에서 10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사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Мы здесь не работаем, нам тяжело страховку платить. Страховка пришла, и я за это сильно переживаю, сильно. 전쟁으로 목숨만 겨우 보존하고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동포들.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탈출민에게 길고 추운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입국해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부랴부랴 피난을 온 터라 우리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전쟁을 피해왔지만 왜 또다시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를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고려인들은 인접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에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 고려인들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신분이 됩니다. 국외에 살아야 재외동포법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입국과 동시에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고려인 특별법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법상의 난민 지위도 얻지 못합니다. 난민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왔을 때 그냥 한국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네. 입국자 대부분이 20살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입니다. 징집령이 떨어져 성인 남성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산 가족이 상당수입니다. Тяжело, конечно. Сейчас, у меня такое всегда на позитиве всегда, что как не звонит, смеется всегда, все хорошо, все в порядке, но оно-то слышно, что звуки вот эти. Переживаешь все равно, такое у меня, что сказать еще, я не знаю, тяжело, конечно, тяжело, переживаешь каждый день. 당장 살 집이 없어서 먼저 입국한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들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한 집에 2가족 이상
원룸에 10여 명이 함께 살기도 합니다. 조국의 땅을 밟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인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근 국가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동유럽 국가 이런 데도 임시주거시설 지원하고 어린 아동이나 이런 경우 피난민 등록하면 생활지원금을 우리 재난지원금 주듯이 지급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받았고.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다치면 빚더미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한 과제다 보니 자녀들의 교육과 돌봄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몸만 빠져나와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날이면 고려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모금과 후원으로 충당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 등을 규정하려면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군데 이게 딱 해서 뭐 동포청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소연도 하고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체계 자체가 없어요. 체계 자체가. 노동 문제는 이쪽 가야 되고 건강보험은 이쪽 가야 되고 그쪽에서는 또 다 외국인 취급받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피난민은 약 2,200여 명. 안산에만 28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던 고려인 1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손들이 같은 고통을 대물림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른바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는 안산 선감학원의 아동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안산 선감도의 한 야산입니다. 나무 사이로 여기저기 작은 봉분이 보입니다. 선감학원에서 감금 폭행당한 희생자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봉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실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일부를 찾기도 했습니다. 단추만 보더라도 원생 거가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원아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묘를 그러니까 사람을 묻었으니까 다 기억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선감학원 사건은 경기도가 지난 1941년부터 1982년까지 이른바 거리의 아이들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표적인 아동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최근 진상규명 움직임이 일면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본발굴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안매장됐던 유해들이 아마 발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감학원이 있던 터들이 이제 손실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는 사건을 진지한 자세로 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일이지만 경기도가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 당시에 관선지사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도 유가족에게 그 사과의 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아마 공식적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해 발굴 등 추모 사업에 있어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관선시대의 사건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화해야 조금 토론이 필요한 것은 그 유해 본 발굴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 도가 이렇게 돕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편이나 국정감사에선 선감학원에 수용된 원화수가 경기도의 자체 자료에서도 1000여 명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적인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실태 파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의왕 시내의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사슴 농장이 있다는 제보가 저희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의왕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이 있지만 손을 쓰지 못하는 의왕시의 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의왕시 고천동의 한 사슴 농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17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에 사슴 20여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이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등 상당 시간 농장을 운영해온 흔적이 보입니다. 문제는 사슴 농장이 들어선 곳이 개발 제한 구역이자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란 겁니다. 또 취재 도중 해당 농가가 사슴 분뇨를 인근 하수구에 버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비 오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똥이 이렇게 좀 뿌리면 이렇게 많았다가 TV도 이제 슬쩍하면 이제 치러가요. 농가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걸까? 의왕시는 가축 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축 사육업 이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뭐 등록 취소라든가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고 단순히 펜스만 쳐가지고 사슴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슴을 키울 때 저희처럼 크게 저기 제자할 만한 저희는 크게는 없어요. 법의 축산법은. 하지만 가축 분뇨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단체장은 축사의 이전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는 다른 의왕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민원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슴 농장 옆으론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법령에 따라 단체장의 축사 이전을 명하더라도 1년이란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큰 지역입니다. 의료시설도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화성시 내 응급의료기관은 4곳, 동탄과 화산, 남양, 향남에 각각 한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시설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인 동탄과 화산 지역 병원은 각각 800병상과 200병상을 운영 중인 반면 남양과 향남 지역 병원은 둘이 합쳐도 250병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병상 수 격차만 4배가 넘는 겁니다. 이에 화성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가 어필이 되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는 의료시설을 포함한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권역별 거점 중심 개발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중심 거점을 지정해 교육과 복지,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얼마 전 오산시에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서 지역의 이름을 내걸고 출전한 오산시 리틀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창단 11년 만에 첫 우승이라 감격이 2배였다고 합니다. 장차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어린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어느새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선수들.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신이 나는 건 최근에 거둔 좋은 성적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양평에서 열린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서 62개 참가팀 가운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창단 11년 만에 첫 우승이었습니다. 창단 11년 만에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힘든 훈련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우승까지 시련도 많았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에서 3위를 가장 많이 한 팀이라는 징크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한 결과 막강한 타격을 자랑하는 강팀으로 거듭났고 지난 대회에서는 토너먼트 6경기 중 4경기를 콜드게임으로 승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난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모두 다 같이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의 한결같은 꿈은 장차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같은 팀 출신의 선배 선수가 프로 지명을 받는 일이 있었기에 희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더 많은 우승을 하고 다 같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만년 3위 징크스를 딛고 국내 최고의 유소년 팀으로 거듭난 오산시 리틀 야구단. 이번 첫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큰 활약을 펼쳐 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용인시는 오늘 25일부터 나흘 동안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14개 단체가 참여해 공공과 산업, 테마관 등 3개 분야에서 660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용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글로벌 반도체 밸리 조성과 용인 플랫폼시티, 신갈 오거리 등 도시 재생 사례 등을 소개하고 도시 혁신에 포커스를 맞춘 포럼도 열 예정입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각종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치 가게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환경 가치에 대한 공부도 하는 상점이라고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양각색의 수세미와 수저, 손수건, 칫솔을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세제를 덜어 살 수 있는 공간도 자리합니다. 수원 시민들이 합심해 마련한 친환경 상점, 가치가게입니다. 기술들도 나누고 또 다양한 활동들도 여기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와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환경 가치도 같이 좀 배우고 공유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곳에선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문구용품을 나누거나 포장재를 비롯한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소모임이나 캠페인도 자연스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 가게 가서 그냥 사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나도 환경에 대해 많이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생각하니까 많이 배우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가게 공간에서 서로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가르쳐주며 재능을 나누고 친환경 제품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 이들은 가치가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가치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방에서 서로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영리 임의단체 형식으로 2019년 운영을 시작한 가치가게는
지난해엔 수원 지역 생활협동조합과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에도 둥지를 틀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환경 가치를 되새기고 더 널리 알리고 있는 수원 가치가게. 가치가게는 경기 남부 40여 개의 친환경 가게, 제로 웨이스트와 합심해서 친환경 제품 홍보와 캠페인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